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며 사는 50대 중년 여성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드리려는 이유는요. 사람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절망 속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온 힘을 다해 더듬거리며 손을 뻗는다면 그렇게 보이지 않던 문고리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문을 열면 환한 빛이 가득한 바깥으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은 삼남 일녀 중 둘째였고 시부모님은 두 분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형제자매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게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막내 시동생이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다소 불량해 보이는 모습에 눈빛도 뭔지 모르게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섞이지 못하고 대문을 벌컥 열고 나가버리길 수없이 했죠. 그러면 아주버님이 한숨을 푹 내쉬며 집을 나서는 막내 시동생을 향해 한마디를 던집니다. 야, 이놈아. 네 형수가 인사하러 왔는데 벌써 나가는 거야. 너 이놈아. 오늘도 안 들어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형, 말 알아들었어?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형님 말에도 도련님은 귀담아 듣지 않으니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가 무거운 가족들 분위기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아주버님이 막내 시동생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더라고요. 아유, 재수씨, 이거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 녀석이 우리 집 막둥이인데 제일 돌연변이에요. 뭔 놈의 사춘기가 그리 오래 가는지 학교 생활도 엉망이고 버릇도 없습니다. 재수씨가 이해해 주세요. 아니에요. 그럴 땐 그럴 수 있죠. 뭐, 나중에 남편에게 들은 얘기지만 막내 시동생은 온 가족의 골칫덩이라고 할 만큼 사고를 많이 쳤다는 거죠. 학교에서 싸움질하는 건 예사일이고 마음대로 학교를 안 나가거나 말도 없이 며칠씩 사라지곤 한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술,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 절도로 경찰서에도 수없이 들락날락거렸다는 거죠. 남편은 막내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말도 마. 영훈이 때문에 들어간 돈만 해도 엄청나다니까. 오죽하면 우리 형제들이 쟤는 진짜 안 될 놈이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당신도 영훈이는 그냥 없는 시댁 식구다 생각해. 그럼 마음 편해. 아유, 막내 도련님이 그렇게나 사고뭉치야. 꼬맹이였을 땐 그렇게 귀여웠는데 애가 점점 이상해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더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암튼 당신도 혹시 영훈이가 차갑게 굴어도 그러려니 해. 걔 원래 그런 애니까. 아, 그래. 하지만 그런 막내 도련님이 외롭게 보이는 건 왜였을까요? 어쩌면 도련님은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더 방황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편협한 시선을 가진 형제들에게 기댈 수 없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인지 반항심이 가득한 막내 도련님이 눈에 바렸어요. 저는 가족들의 경고에도 막내 도련님에게 다가가려고 애를 썼네요. 도련님, 어제 학교 안 갔다면서요. 왜 안 갔어요? 네? 아니 뭐 그냥요. 하긴 아무 이유 없이 학교 가기 싫은 날이 있긴 하죠.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쵸? 늘 뭐. 제가 밝게 다가가도 처음엔 어색한지 말문을 잘 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대답도 잘해주고 가끔은 먼저 다가와서 말을 꺼내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가족들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사건을 일으켰죠. 어느 날 남편이 아주버님의 전화를 받곤 길길이 날뛰더군요. 영훈이 이 자식이 또 사고를 쳤네. 아, 진짜 걔 왜 그러는지 몰라. 왜? 무슨 일인데? 도련님이 무슨 사고를 쳤다는데? 오토바이를 훔쳐 탄 것도 모자라서 불까지 냈단다. 지금
경찰서에 잡혀가 있다는데 피해 금액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가 봐. 불을 냈다고? 도련님이? 그렇다니까. 오토바이가 기름이 떨어지니까 기름통 뚜껑을 열고 라이터를 켰다잖아. 제 딴에는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고 싶어서였겠지. 아유, 멍청한 놈. 휘발유에 불이 붙는다는 것도 모르고 오토바이에 불이 붙으니까 놀라서 내던지고 도망쳤나 봐. 그 덕분에 근처에 있는 비닐하우스 한 동을 다 태워 먹었대. 어머, 어떡해. 도련님은 다치지 않았대? 몰라. 경찰서에 잡혀가 있다는 걸 보면 멀쩡한가 보지. 저는 막내 도련님이 잡혀 있다는 경찰서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혹시 화상이라도 입은 건 아닌지, 그 예쁜 얼굴이 다치진 않았는지 걱정부터 앞섰죠. 어머, 도련님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네, 괜찮아요, 형수님. 다행이네. 안 다쳐서 다행이에요. 저는 도련님이 다치신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초췌한 모습으로 경찰서 한 구석에 앉아있는 시동생을 꼭 끌어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오토바이에 불이 붙었다는데 다친 곳 하나 없이 멀쩡하니 안심을 했죠. 하지만 우르르 몰려온 가족들이 막내 도련님을 쥐잡듯 잡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은 멱살까지 잡고 흔들었네요. 야, 이 새끼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너 한 번만 더 사고 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지. 그런데 이제 하다하다 불까지 질러? 응? 너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 시누이들도 그런 아주버님을 말리기는커녕 앙칼지게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영훈아, 이제 어쩔 거야. 네가 태워먹은 비닐하우스에 비싼 작물들이 다 못쓰게 돼버렸다잖아. 씩씩거리던 남편도 버럭 소리를 질렀고요. 됐어. 이제 이 자식지가 한 짓은 지가 책임져야지. 교도소를 가든 소년원을 가든 절대 수습해주지 마. 이게 대체 몇 번째야. 도련님한테 뭐라고만 하는 시댁 식구들을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잘못을 저지른 건 맞지만 그래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비난만 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막둥이 친동생이 어디 다치지는 않았는지 놀라지는 않았는지 확인부터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참다 못한 전 식구들한테 한마디를 던졌죠. 됐어요. 이제 그만들 하세요. 도련님이 잘 몰라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만 하지 마세요. 어머, 동서, 지금 이게 감쌀 일이야? 금방 비닐하우스 주인이 그러는데 그거 태워먹은 작물만 해도 2천만 원이 넘는데. 2천만 원. 멍청한 놈이 라이터 한번 잘못 켰다가 2천만 원 날리게 생겼다고. 다치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죠. 그 2천만 원 내가 다 변상할 테니까 형님도 아주버님도 도련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됐죠? 뭐? 동서가 그걸 전부 변상하겠다고? 아니 왜? 식구들이 절 의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엄연히 전 객 식구인데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까 놀란 거죠. 남편 눈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게 뜨고 있었고요. 아니 여보, 이걸 왜 우리가 다 변상해야 하는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알았어? 남편이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가슴을 칩니다. 제가 남편을 꽉 잡고 살고 있어서 망정이지 그 사람 역시 막내 동생이 저지른 사고 뒷수습을 혼자 감당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도련님의 사고 처리를 전부 다 책임졌어요. 작물과 시설의 피해 보상은 물론 오토바이를 도난당한 사람과 합의까지 하니까 3천만 원이 넘게 나가더군요. 남편은 제 선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며칠씩이나 뚱해 있었지만요. 아무도 도련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라도 도련님 편해주자고 남편을 설득했어요. 남편이 평소 갖고 싶어 했던 골프채도 사라고 허락을 해줘야 했지만요. 아무튼 그 사건 이후로 막내 도련님과 저는 좀 더 돈독한 사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생각해준다는 사실을 도련님도 깨달은 거죠. 이제 도련님은
본인의 형 누나에게는 퉁명스럽게 굴어도 제게는 형수님, 형수님 하며 살갑게 대합니다. 저도 그런 시동생에게 더 정을 주었네요. 마침 저희는 시댁 본가와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덕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시누이와 함께 사는 막내 도련님을 더 자주 들여다보며 챙길 수 있었습니다. 한창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했을 막내 도련님에겐 제가 그 역할을 조금이나마 대신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도련님, 오늘 학교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네? 갑자기 그건 왜 물으세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도련님은 금요일마다 툭 하면 학교 안 가잖아요. 아, 그건 별일 없으시면 학교를 가는 게 어때요? 당연하죠. 학생이 학교를 가는 게 당연한 건데 새삼스럽게 형수님도 참 가족들에게는 말썽만 피우고 사고만 치는 골칫덩이 막내였지만 그래도 제 눈에는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착한 시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된 시동생은 쉽게 처리되지 않더군요. 학창시절 내내 못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엉뚱한 짓을 하고 다녔으니 그 버릇이 쉽게 고쳐지겠습니까? 성인이 돼서 일을 다닌다는데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가족들에게도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아주버님이 화를 내며 물어봐도 빗둘게만 반응할 뿐이었죠. 기술을 배우든 취직을 하든 너도 자리를 잡아야 할 거 아니야. 대체 뭐라고 돌아다니는 건데? 아, 글쎄, 큰형은 알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사무실 출근하고 월급 받고 정상적인 회사예요. 회사. 고등학교 겨우 나온 놈한테 누가 월급을 따박따박 준다고 그래. 그래서 무슨 회사인데? 됐어요. 됐어. 그냥 나한테 언제부터 관심이 있었다 그래요. 그냥 신경 꺼요. 이 자식이 그래도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형제들입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도 형 누나 말을 귓등으로 들었던 도련님인데 나이를 먹은 후에도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지요. 그러니 싸움이 끊이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남편의 형제들은 막내 도련님과 대화가 막히면 저부터 찾습니다. 그래도 막내 도련님이 마음을 열고 말하는 사람이 저 하나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중간에서 잘 조율을 하는 거고요. 도련님이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형님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대강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저도 궁금해요. 제가 차분하게 물으면 도련님이 마지못해 대답을 하는 거죠. 어려운 일 아니에요. 대출해주는 회사인데 저한테 대출하려는 사람 만나서 이것저것 확인하고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일이에요. 네? 대출 회사요? 그럼 혹시 도련님 불법 사금융 회사 다니는 거예요?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르지만 그냥 대출 원하는 사람을 따로 만나서 신분증, 핸드폰 같은 거 확인하고 회사에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뭘? 그게 불법 대출이잖아요. 법적으로 정해진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아내는 불법적인 일이라고요. 그게 중요해요? 막내 도련님은 돈만 벌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되묻습니다. 가족들이 그런 도련님에게 한마디씩을 쏟아부으려는 걸 제가 겨우 막았죠. 도련님에겐 질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관심이 필요한 거니까요. 저는 도련님에게 차분히 설명을 하고 도련님이 첫 사회생활로 다니기엔 적합하지 않은 회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듣는 신용만 했던 도련님이 계속된 저의 설득에 겨우 이해를 하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도련님의 결정에 가슴을 쓸어내렸네요. 그리고 차라리 성급하게 돈을 버는 것보다 뭔가를 배운 다음 천천히 일을 시작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고 조언했죠. 제 말을 귀담아 들은 도련님은 며칠 동안 나름대로 깊은 고민을 했나 봅니다. 어느 날 제게 문자 한 통을 보냈더라고요. 형수님 말대로 회사 그만두고 기술 배워요. 지금 중장비 학원 다니고 있어요. 저는 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막내 도련님이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남편과 가족들에게도 도련님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거 봐. 도련님도 이제 어른인데 알아서 잘한다니까. 자꾸 주변에서 잔소리만 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니까 도련님이 더 엇나가는 거잖아. 당신도 막내 동생한테 좀 잘해줘. 내가 못해준 것도 뭐가 있어. 다 걱정돼서 하는 소리지 뭐. 그런데 당신은 가만 보면 영훈이를 끔찍히 챙기더라. 누가 보면 아주 진짜 친동생인 줄 알겠어. 난 이상하게 막내 도련님이 눈에 밟히더라고. 꼭 미운 오리 새끼 같아서 말이야. 미운 오리 새끼? 그래, 두고 봐. 도련님은 나중에 백조가 되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꼭 잘 될 거야. 그런 제 소망이 이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얼마 뒤 제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소식이 전해지고 말았네요. 그렇게 착실하게 중장비 면허를 준비하던 도련님이 길거리에서 취객과 싸움에 휘말렸고 그만 상대방이 중상을 입고 만 것이었죠. 합의 정도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닐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백방으로 알아보고 좋은 변호사도 구해보았지만 실형을 피할 수 없었어요. 결국 도련님은 상해죄로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이 되고 말았죠.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영훈이 그 자식은 차라리 깜빵에서 사는 게 나아. 그럼 사고라도 치지 않을 거 아니야. 내 말이 그 말이오. 영훈이 사고 친 거 수습한다고. 또 동서가 돈 좀 썼지 아마. 동서랑 도련님은 무슨 죄야. 차라리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말았지. 아유, 실망한 가족들 사이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옵니다. 저는 마치 막내 도련님의 부모라도 된 것처럼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이유야 어찌됐든 도련님의 폭행에 상대방이 크게 다치게 되었고 모두에게 실망을 안겼으니까요. 남편 역시 제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이제 당신도 영훈이한테 관심 꺼.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라고 했어. 아무리 내 동생이지만 걘 글렀어. 우리도 할 만큼 했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좀 내려놓으라고. 무슨 말인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포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차가운 감방에서 외롭게 지낼 도련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척 아프더라고요. 누군가 제게 힘들지 않았냐고 묻는다면 힘들었다고 대답할 겁니다. 따지고 보면 도련님 때문에 들어간 시간과 돈도 상당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상실감은 도련님이 정신 차리고 보란듯 잘 될 거라고 믿었는데 그에 대한 믿음이 산산이 깨져버렸다는 점이었네요. 믿었던 사람에 대한 실망보다 더 큰 상처가 있을까요? 그래도 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틈나는 대로 교도소에 있는 도련님에게 면회를 갔죠. 도련님은 풀이 죽은 모습으로 제게 면회도 오지 말라고 합니다. 형수님, 이제 오지 않으셔도 돼요. 저 같은 인간한테는 차라리 교도소가 어울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 걱정 마세요. 교도소가 어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약한 소리 말고 그 안에서 열심히 공부해요. 고작 1년 반이에요. 그 정도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니까 마음 굳게 먹고 출소하면 잘 살 준비나 하라고요. 알았어요? 제가 도련님 이곳에서 생활 힘들지 않게 최대한 도울 테니까 그렇게 알고요. 형수님, 도련님에겐 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믿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알려주면 돼요. 그럼 분명히 도련님은 제 갈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도련님의 수감 생활이 덜 고되도록 매달 영치금을 100만 원씩 넣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답답한 교도소 담벼락이 낮아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자신을 챙기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한숨을 푹푹 내쉽니다. 그래도 자신의 막내 동생을 챙기는 제 모습에 감동을 했나 봐요. 군소리는 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매달 영치금을 넣는 저를 말리지 않는 걸 보면 말이에요. 한 계절이 금세 한 바퀴 반이나 지나갑니다. 그리고 형을 마친 도련님이
출소를 하게 됐죠. 저는 일부러 시간을 맞춰 도련님을 마중 나갔어요. 요샌 촌스럽게 두부 같은 걸 먹이지 않는다곤 하지만 그래도 기분이잖아요. 그러니 저는 가방 하나 떨렁 어깨에 맨 도련님에게 두부를 먹였지요. 출소 축하해요, 도련님. 이제 두부 먹고 진짜 새 출발하는 거예요. 알았죠? 도련님이 그런 절 보며 눈물을 글썽이더니 맨바닥에 털썩 엎드려 큰절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형수님, 진짜 감사합니다. 끝까지 절 믿어주신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저 이번엔 정말 사람답게 살면서 형수님이 제게 베푸신 은혜 반드시 갚겠습니다. 아, 도련님 창피하게 왜 이래요? 알았으니까 어서 일어나요. 어서요. 그렇게 감사를 표하는 시동생이 대견합니다. 괜히 콧잔등이 시큰해서 혼이 났네요. 출소를 한 시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미리 준비한 불고기와 갈비찜을 먹였죠. 남편도 수고했다며 막내 동생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요. 그런 도련님의 눈빛이 무척 초롱초롱해 보였다면 제 착각일까요? 전 이번만큼은 도련님이 분명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의 의지처럼 사람답게 살면서 보란듯이 잘 살 거라고 확신했어요. 도련님, 이제 뭐부터 할 거예요? 제가 교도소에 있으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우선 중장비 면허를 따서 일을 좀 하다가 돈을 벌면 회사도 차리려고요. 그게 제 꿈이에요. 정말요? 그거 진짜 괜찮다. 제가 뭐 도와줄 건 없어요? 있죠. 지금처럼 저 응원해 주시고 믿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거야 자신 있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해요. 네, 형수님. 죗값을 치르고 나온 도련님은 정말 성실히 인생을 살았어요. 중장비 면허도 금방 땄고 밤낮 없이 공사 현장을 다니며 돈을 벌었죠. 가족들도 그런 도련님을 보며 혀를 내둘렀을 정도였으니까요. 다들 교도소가 사람 만들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도소가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원래 도련님은 저런 사람이었던 거죠. 단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 아무튼 도련님은 열심히 일을 하며 차곡차곡 돈을 모았고 자신의 명의로 된 크레인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벌이가 더 좋아졌지만 도련님은 한순간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어요. 연애를 하지도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자리를 잡은 기회를 포기할 수 없다는 듯 오로지 일에만 매달렸어요. 그 와중에도 제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건 잊지 않고 챙깁니다. 도련님은 일 특성상 지방에서 지내는 날이 더 많았는데요. 그래도 작은 선물을 보내며 축하한다는 말을 꼭 건넸죠. 형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올해는 지방에 일이 많아서 못 뵙지만 내년에는 꼭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호텔 뷔페 식사권 보내니까 형이랑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도련님은 작은 중장비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장비 여러 대와 직원들을 거느린 제법 큰 회사였죠. 그렇게 도련님이 잘 되자 형제들의 입에서 도련님 이야기가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영훈이가 하는 사업이 그렇게 잘 돼? 어떻게 된 게 애가 볼 때마다 달라져. 그 중장비 사업이라는 게 재미가 좀 있나 보지. 연매출이 수십억쯤 된다며. 나도 회사 퇴직해버리고 영훈이한테 붙을까? 그러니까 걔는 돈을 좀 만졌으면 지형 누나들 챙길 생각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사고 치고 다녔을 때 다 우리가 수습해주고 걱정해줬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는 무슨 땅도 샀다고 하던데 영훈이가 그렇게 재산이 많나? 여자 만날 생각도 안 하고 밤낮 없이 일만 하는데 돈이 안 벌리겠어. 어휴, 걔는 어쩜 형제들한테 한턱을 안 쏘냐. 형제 중 하나가 특출하면 구설에 오르기 마련입니다. 막내 도련님을 지나가는 똥개보다 못하게 여기던 형제들이 이제 자신들을 쳐다보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는 거죠. 이래서 사람 인생은 끝까지 봐야 한다고 하나 봐요. 막내 도련님이 잘 되면 축하해주면 될 것이지. 뭘 그렇게 아쉬워하세요. 도련님, 이제 겨우 자리 잡아가는데
욕심들 좀 버리세요. 참나. 누가 뭐래? 말이 그렇다는 거지. 하여간 옳게는 항상 영혼이 편만 든다니까. 누가 보면 우리 엄마 영혼이라도 깃든 줄 알겠어. 셋째, 신우이가 입을 삐죽대며 하는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얼굴도 모르는 시어머니가 당신의 막내 챙기라고 제 몸에 깃들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막내 도련님이 잘 되는 게 그저 뿌듯하기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이 곧 산산조각 나버릴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공사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하던 도련님이 사고로 병원에 실려갔고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크레인 해체 작업 도중 추락해버렸다는 관계자의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착오가 있는 거라고 도련님이 죽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차가운 죽음으로 변해버린 도련님의 모습에 저는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죠. 이제 겨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는 도련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친 걸까요? 그 딱딱한 표정에 겨우 웃음꽃이 피고 있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도무지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외로웠던 도련님 인생이 불쌍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게 사람답게 사는 모습으로 은혜를 갚겠다던 막내 도련님은 본인의 삶처럼 또 쓸쓸히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갑자기 막내를 잃은 가족들도 황망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모두 참담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죠.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가족이니까요. 저는 그들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네요. 그런데요. 그 사달이 난 건 도련님의 발인을 모두 마치고 난 후 모두 본가에 모여서 이런저런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일 먼저 큰 형님의 입에서 재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막내 도련님 재산은 모두 형제자매들이 나눠 갖게 되는 거죠. 도련님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으니까 우리한테 상속되는 거 맞잖아요. 안 그래요, 여보? 그건 그렇지. 그런데 영훈이게 재산이 얼마나 되는 거야? 그 중장비 회사도 가지고 있는 중장비가 10대는 넘는 것 같던데. 게다가 아파트 토지 같은 부동산도 꽤 될 테고. 그러니까요. 장례식 때 보니까 도련님네 회사 직원도 여러 명이던데 그 정도 회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사장님이 죽고 없으니까 이제 회사를 팔아야 하는 건가? 그게 좀 더 봐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 돈으로 유족들에게도 돌아올 걸. 좀 복잡할 거야. 법인이냐 아니냐도 따져봐야 하고 회사 재무 상태가 어떤지도 확인을 해봐야 하고. 아유, 도련님 회사야 알짜배기지 말해. 뭐해요? 가만히 있어봐. 그럼 우리 변호사나 법무사를 고용해서 도련님 재산을 잘 분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넷이서 나눠야 하니까. 아유, 이게 얼마나 되려나. 모르긴 몰라도 우리 사형제가 나눠도 꽤 될걸. 그 중장비 같은 것도 대당 몇 억씩 하니까 말이야. 어머, 그래요? 아유, 드디어 우리 도련님이 형제들한테 은혜를 갚고 가시네. 그렇게 속을 썩이더만. 그런데 재산 분할은 형제끼리 똑같이 나누는 건가? 아니면 서열대로 좀 다른 건가? 그러자 둘 사이의 대화에 신우이님이 끼어들었어요. 아유, 언니, 당연히 형제자매가 똑같이 나누는 거죠. 뭐, 큰 오빠가 더 갖고 둘째 오빠가 더 갖고 그러면 우리 셋째 넷째는 억울해서 어쩌라고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내일부터 당장 알아봐야겠죠. 도련님, 회사 사람도 만나봐야 하고 가족들끼리 신이 났습니다. 다들 얼굴 표정들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더라고요. 금방 장례를 치른 사람들이 맞나 싶었어요. 큰 돈이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은 모양입니다. 막내 도련님을 그렇게 타박하고 못마땅한 눈초리로 보던 사람들이었어요. 양심의 털이라도 난 건지 저렇게 티를 내며 재산 나눠 먹을 일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진짜 형제자매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요. 그 옆에 있는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련님을 볼 수 없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말입니다. 머리를 맞대며 재산 나누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이 밉습니다. 우라통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더군요. 참지 못하고 쓴소리를 하려던 순간 초인종이 울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온 사람은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고영훈 대표님 유족분들 되시죠? 저는 한림중기 담당 변호사입니다. 여기 박가연 씨가 누구시죠? 네, 제가 박가연인데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고영훈 대표님 둘째 형수님 맞으시죠? 맞아요. 박가연 씨랑 유족분들에게 몇 가지 전달 사항이 있어서 방문드렸습니다. 고 대표님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주신 게 있어요. 유언장이요?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 휘둥그레진 눈으로 변호사라는 사람에게 시선을 모았습니다. 예. 고인께서 재산 분할 및 권리 사항에 대해서 미리 결정해 두신 부분이 있어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고인이 남기신 재산 분할에 관한 내용인데요. 대표를 맡고 계셨던 한림중기는 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부대표로 근무하고 계셨던 분이 대표이사로 선임돼서 회사를 이끌어 가실 예정이고요. 회사에 관한 유족분들의 권리는 대표이사님의 미수령 연봉으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막내 동생이 세운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단 말씀이세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법이 그렇습니다. 유족분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은 고 대표님의 개인 자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고영훈 대표님은 본인의 모든 자산과 권리를 둘째 형수님인 박가연 씨에게 상속한다는 자필 유서를 미리 작성해 주셨기 때문에 고인의 재산은 박가연 씨에게 상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가족들이 난리를 치더군요. 큰 형님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럼 우리는 도련님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우리가 모두 전부 가족인데 왜 동서한테만 재산을 다 준다는 거예요? 고인의 뜻이 그렇습니다. 저는 고인의 뜻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이고요. 자필 유서 원본은 제가 보관하고 있고 상속 절차에 대해서 박가연 씨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유서는 아무나 쓰고 난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아니, 그 어린 놈이 유서는 무슨 유서예요? 이거 그 뭐냐 소송. 그래, 재산 분할 소송할 겁니다. 네, 형제분들이 결정에 불복하신다면 소송하셔도 되는데요. 법조인으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소송비만 날릴 가능성이 큽니다. 뭐라고요? 아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난 절대 포기 못해, 포기 못한다고. 죽은 막내 도련님이 제게 모든 재산과 권리를 양도한다는 사실에 격분한 가족들이 변호사는 물론 저와 남편까지 몰아세우더군요. 큰 형님은 도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안 했던 오열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다 쏟아냈고요. 도련님을 보낸 바로 그날 온 가족들은 울음 대신 고성을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의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은 저는 기쁨보다는 슬픔이 앞섰어요. 마치 본인의 죽음을 예감했다는 듯 그 젊은 나이에 유언장까지 미리 작성해 두었다는 사실이 슬펐네요. 그리고 저에 대한 고마움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게 돼서 더 슬펐고요. 만약 밝게 웃는 도련님이 되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이까지 돈 따위는 얼마든지 던져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도련님의 자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제게만 상속한다는 유언 때문에 모든 형제자매들은 물론 남편까지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죠. 제가 상속받은 가치는 상속세를 제하고 대강 계산해봐도 40억이 넘었어요. 막내 도련님 덕분에 전 얼떨결에 부자가 돼버린 겁니다. 질투의 눈빛을 던진 형제들은 제게 상속받은 재산을 나누자고 엄청 길들 볶았어요. 내 동생 재산을 왜 네가 전부 다 삼켰냐?
양심 있으면 절반을 토해내라. 그러다 천벌받는다. 등등. 평생 듣지 못할 말들을 전부 다 들어야 했지요. 그래서 재산을 내놨냐고요? 아니요. 한 푼도 내놓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는 도련님에게 받은 재산을 전부 공평하게 나누려고 했거든요.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다짜고짜 소송까지 언급하며 절 괴롭히는 형제들의 모습에 온갖 정이 다 사라져버렸죠. 50대가 된 지금까지도 저는 그들과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난처했긴 하지만 별 수 있나요? 재산을 꽉 쥐고 있는 제 말을 잘 들어야죠. 어쩌면 남들은 저보고 독하다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사회에 환원을 했으면 했지. 왠지 저 사람들한테는 도련님의 재산을 나눠주기 싫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에는 도련님이 계신 곳을 들렀다 왔어요. 마치 도련님이 제게 환하게 웃으며 형수님 잘 지냈어요? 잘 계셨죠? 라고 인사하는 것 같았네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인생을 자신의 노력으로 바꾼 도련님, 또 그런 도련님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진 것을 보며 정말 사람 인생은 알다가도 모를 일인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 인생은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